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간밤 유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WTI가 장중 9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제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혔고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지 3주 정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통상적으로 시장은 보합권에 머물든지 아니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 점 유의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쟁 이슈와 별개로 아직까지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연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금리를 유가를 반영하면 올려 잡아야 할지 아니면 내려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어떤 내용 나올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GTC 2026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프리장에서 역시나 이걸 반영하면서 시총 상위주,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시세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개장 상황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도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그널,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레디 개장 시그널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태풍의 눈 속에서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환율도 1,5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코스피는 결국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켰는데요. 월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도 장중 1,500원을 넘어서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유가가 다시 치솟자 코스피도 덩달아 하락 전환하는 아찔한 구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결국 5,549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가 부진하며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1.27% 내린 1,138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164억 원, 911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홀로 8,485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7,104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12억 원, 1,696억 원 매도했네요.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에 유가 급등, 이란 사태까지 한꺼번에 겹친 결과인데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1,400원대도 처음엔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어느새 일상이 됐죠. 시장에서는 1,500원대도 같은 경로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600원대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엔 호재, 수입 원가 부담이 큰 기업엔 악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당국도 한일 공동 대응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환율 향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코스닥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하나가 나왔다 하면 해당 종목 주가가 바로 20-30%씩 튀어오르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은 덩치가 작아서 돈이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리기 딱 좋은 패턴이죠.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라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급등 이후 주가 흐름을 한 박자 쉬고 보는 게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은 엔비디아 GTC 2016 개막 소식에 반도체 업종에 강한 불을 지폈습니다. 삼성전자가 2.83% 올랐고요. SK하이닉스 7.03% 급등하며 106만 닉스 터치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방산과 조선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오션 3.65%, 삼성중공업 6.35% 하락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81% 내리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도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2.13%, 기아 1.4% 내리며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주 역시 LG에너지솔루션 0.81%, 삼성 SDI 1.29%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전거래일 장 초반 52주 신고가까지 치솟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아직 전쟁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인데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원전인데요. 미국이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도 하이라이트가 쏠렸습니다. 여기에 가스터빈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빅3의 주문이 수년치 밀려있는 상황,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가스터빈 7기를 수주하며 지난해 전체 수주량을 벌써 넘어섰는데요. 원전과 가스터빈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전거래일 13.88% 올랐는데요. 요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알루미늄 관련주가 뜨고 있죠. 세계 2위 규모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운영하는 바레인의 알바가 생산량을 20%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세계 2위가 생산을 줄인다고 하니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하면 중국인데요. 전 세계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중동 공급 차질이라는 단기 호재에 중국산 대체 수요라는 중장기 기회까지 동시에 열린 셈인데요.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이 구조적인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해운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호르무즈 해협, 이 길이 막히느냐 열리느냐에 따라 해운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나라가 함께 해협을 지키는 호위 연합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까지 이름이 거론됐지만 막상 불려나온 나라들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운주에는 오히려 버팀목인데요. 해협이 계속 막혀있는 동안은 운임이 치솟고 연합이 본격 가동돼 해협이 열리는 순간 운임은 내려갑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든 연합 구성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엔터입니다. 3년 9개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BTS가 돌아옵니다. 오는 21일 광화문 완전체 컴백 공연까지 이제 4일 남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쳤고요. 이달 기준으로는 오히려 6.71% 빠진 상태입니다. BTS 컴백이라는 호재가 눈앞에 있는데 주가는 왜 시원찮을까요? 시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컴백을 주가에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미리 뜯어본 셈이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컴백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규 앨범 발매, 대규모 월드 투어, 브랜드 콜라보까지 이어지는 2조 원 규모의 실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냐 실적 성장의 시작이냐,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이어서 간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우존스는 0.83% 상승한 46,9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1.22% 상승 압력, S&P 500도 1.01% 오르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9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GTC 2026 컨퍼런스 개막과 함께 2027년까지 AI 컴퓨팅 수요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1.65% 올랐습니다. 매출의 60%가 상위 5개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AI 수요가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애플은 영상 편집 플러그인 회사 모션 VPX를 인수했습니다. 기존의 파이널 컷 프로와 통합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번들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을 밝히며 1.08%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0.98%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개 기업과 손잡고 AI 사기 대응 연합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해서 1.11%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마존은 1.96% 올랐네요. 이어서 메타는 AI 관련 인력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33% 크게 올랐는데요. 반면 메타 측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인 테라펩 계획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1% 올랐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0.42% 하락했습니다. 덧붙여 뉴욕시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절도를 막겠다며 셀프 계산대 상품 수를 15개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 간밤 14.96% 올랐습니다. 사실 네비우스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 AI판 임대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도 있고 전기도 있고 AI 기업들이 필요한 건 다 갖춰놓고 빌려주는 회사인데요. 간밤 메타와 최대 2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엔 엔비디아와 20억 달러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넣고 메타가 손을 잡은 회사,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시티그룹도 바로 목표 주가 169달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AI 파티의 주인공이 돼버린 네비우스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입니다. 이틀 연속 뚝뚝 떨어지던 메타가 간밤 2.27% 올랐는데요. 재밌는 건 반등의 이유입니다. 직원 16,000명을 자르겠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통 감원 소식은 악재인데 시장은 오히려 박수를 쳤는데요.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으면서도 군살까지 빼겠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메타는 즉각 부인했지만 주가는 이미 올라버린 뒤였는데요. 구조조정 루머가 주가를 살려낸 참 묘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간밤에 5.13% 올랐는데요. 원래 마이크론은 경기 따라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런데 AI가 판을 바꿨습니다. 경기랑 상관없이 AI가 커질수록 마이크론 메모리 수요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로 체질이 바뀐 건데요. 올해 만들 물량이 벌써 다 팔렸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에 맞춰 설계한 HBM4 메모리 양산을 이번 1분기에 시작했는데요. 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이 20% 이상 개선됐고 한 단계 더 높은 사양의 샘플까지 고객사에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한땐 경기 눈치를 보던 마이크론이 이젠 AI가 있는 한 혼자 무너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은 1.17% 하락한 5,000선에 거래 마쳤고요. 은선물도 0.81% 하락한 80달러 선에 거래 마쳤네요.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상황과 미국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모두 빨간불로 마감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거친 것으로 영향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83% 상승,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강하게 올랐습니다. 1.22% 상승불, S&P 500 지수까지 1.01%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는데요.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 오늘 딱 봐도 전반적으로 증시 훈풍이 짙었습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2% 가깝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이 개발자 컨퍼런스 GTC를 열었는데 AI 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4%를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불 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메타도 인력 감축 소식을 소화하면서 2%대 상승불, 메모리주 전반적으로 강했고 마이크론도 3% 오름세 시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경기순환주, 헬스케어, 산업주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유가도 섹터 자체로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일 또 움직인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짚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엔비디아의 GTC 연례 개발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을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록이라는 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LPU인데요. 쉽게 말해서 GPU나 제미나이 같은 이 AI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게 되죠. 이 답을 받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보조적인 AI 칩이 바로 이 LPU입니다. 그래서 이 LPU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낙점이 됐습니다. 젠슨 황 CEO 기조 연설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LPU 파운드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지금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올려잡았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일 텐데요. 의미 있는 수주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요? 일단 이 매출 전망, 사업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블랙웰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아키텍처 기반한 AI 칩을 발판으로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500조 원의 매출 목표를 밝힌 건데요. 기존의 목표가 2026년 말까지 5천억 달러였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렇게 매출 목표도 올려잡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지난 2년간 컴퓨팅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다, 100만 배 늘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앞으로 우리의 매출이 이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그리고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GPU 하나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 이제는 AI 추론용, 에이전트, CPU,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기반 속에서 AI 컴퓨팅 전체를 아우르는 큰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도 그렇겠지만 삼성전자와의 협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 시장에 가져다 주는지 주의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이란 이슈는 또 업데이트된 이슈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 호위에 동참하라 이런 글이 올라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에게 안보 청구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국을 필두로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까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데 군사를 보내라, 군함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은 이렇게 미국과 함께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그의 논리인데요. 미국은 이미 석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호르무즈의 의존도 아시아 국가들이 높게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70% 넘게, 한국이 50% 넘게, 중국도 그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보 청구서를 내놓은 겁니다. 15일 어제는요, 이 에어포스 안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확인된 바가 지금 5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파견 요구 대상을 7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와 접촉을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던 반면 관여하길 원하지 않는 나라도 있었다며 우리는 그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압박성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미국과의 이 호의 협력, 여기에 참여하는 여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시사성 발언을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 전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우리는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실제 전력이 투입되는 데는 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것은 인지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은 없는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최소 4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이 지지자, 마가를 의식한다면 이렇게 이란 관련 사태에 깊게 관여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길게 끄는 게 그에게 절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군함이 정말 그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바로 출발을 한다고 쳐도 최소 3주에서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함대를 구성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지에 적응까지 한다면 지금 전쟁이 오히려 끝나가야 할 시기에 한국의 군함이 도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란과 가까운 나라로 꼽혀지고 있죠. 근데 파견 대상으로도 지목되었다는 점이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 수호인데요. 국제 원유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저희가 페트로 달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CNN 보도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위안화로 거래되는 선박만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SNS 글을 올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이란의 계획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호의에 동참하라라는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렇게 이란과의 협상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로 거래할 가능성이 열어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측에서 또 프랑스 측을 지목하면서 달러 패권을 수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달러 결제 체제를 이탈 못하도록 하는 포석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중국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도 동참을 하라고 말한 것인데 협조 거부 시 미중의 지금 정상회담이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연기하겠다라며 경고성 발언까지 남긴 상황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적대 행위 중단이 먼저라며 이 즉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속보로 전해진 바로는 이 중국 측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는 공식 통보는 없었지만 충분히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이 청해 부대를 아덴만에 파견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란 호르무즈는 실제 교전 구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함을 파견하는 요구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군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여러 가지 미중 협상에 대한 우위점을 점하려는 모습들 혹은 외교 관계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FOMC 회의를 앞두게 됩니다. FOMC에서 어떤 금리 결정이 나올지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연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WTI가 어제는 장중 100달러를 돌파했고 간밤에는 9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기에 경제 성장까지 둔화되면서 이제는 스태글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노동시장도 둔화되고 있죠. 2월 비농업이 전월 대비해서 9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했는데 여기에 실업률까지 4.4%로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고용도 식어가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이 이중 책무에 있어서 두 요인이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준금리는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점은 시장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SCP라든지 경제 성적표 혹은 점도표 확인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몇 번 더 인하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가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둔화되고 있을까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고용시장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 텐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어닝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운영 효율성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고 그 자리에 AI나 자동화로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게 지금은 다른 구조적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통상 알려져 있는 필립스 곡선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공식을 볼까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이게 금리 인하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AI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면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마진을 올려잡을 수 있는, 즉 기업의 가격 결정력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은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연준의 관전 포인트, FOMC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레드 개장 시그널이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지금 유가 상황, 이란과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일시적이다 혹은 일시적 충격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비둘기파적 신호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26년에 금리 인하가 최소 한 번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혹은 불확실성 관련된 골자의 단어가 혹은 프레이즈가 나온다면 당분간 금리 인하 기대는 어려울 수 있겠고 또 뒤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시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이슈 여기에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다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CP에도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경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균값을 내서 발표하는 경제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점도표에도 가장 큰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 위원들이 각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몇 번 단행될 것인가 금리 경로를 점으로 찍어 놓은 표인데요. 금리를 언제 몇 번 내릴 것 같다. 이 점을 저희가 미루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2월 2026년 금리 인하가 한 번 단행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 점도표에서 만약에 이게 0회로 내려온다면 시장의 매파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이 점 꼭 생각을 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금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짝꿍처럼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정책이 받쳐주고 있죠. 이 ETF가 또 출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리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가 올라갈, 바이오 ETF가 성장할 매크로 이슈는 여전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나오는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바이오주에게는 통상적으로 악재죠. 원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바이오 섹터에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기업들은 R&D를 활발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논리 하에 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고 상승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게 또 바이오 ETF에게 좀 불확실하고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바이오에 있어서는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액티브 ETF 상장이 많이 되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오늘은 미래세 자산운용,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됩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편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매크로 모멘텀들이 같이 함께 ETF를 끌어줄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술이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기업들의 특허를 좀 만료하는 상황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즉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받쳐준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바이오 ETF 이 정책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여기에 정책적인 서포트도 있습니다. K문샷 프로젝트인데요. 과기정통부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함께 맺는 업무 협약 아래에서 바이오 섹터에 1조 원 규모의 투자 금액이 정부로부터 들어온다는 상황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세계 5위로 안착시키겠다 이런 목표 하에 만들어진 업무 협약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는 좀 후퇴했지만 그럼에도 바이오 ETF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니까요. 어떤 흐름 보일지 오전장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4분 넘게 지나갔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장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크게 반등했고 미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 MSCI ETF까지 크게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프리마켓에서 강했고 오전장 강합니다. 지수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각 2.75% 상승하면서 5,7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1.24% 상승하면서 1,1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이 시각 2,7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2,000억 원 넘게,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동향 비슷한데요. 개인들이 1,300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0억 원, 91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프리장에서 대부분 시가총액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오전장에서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엔비디아의 GTC 이슈 소화하면서 강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어섰고요. 삼성전자도 4%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GTC에서 젠순왕 CEO가 현대차와 함께 AI 관련된 피지컬 AI에 대한 멘션이 나오면서 지금 6%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프리장에서부터 강했는데 여전히 2%, 1%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로봇 또 지금 좋습니다. 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TC에서 로봇에 관련된 언급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프리장에서부터 강했고요. 오전장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김지연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은 요즘 장입니다. 유가와 환율의 변동 속에 우리 시장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세 보였던 섹터, 트렌드 섹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4가지 주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소부장주, 해운주, 지주사입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중인데요. 다만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주 고점 대비 여전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반도체주 강했던 이유, 반도체 관련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GTC 2026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GTC를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플랫폼 베라루빈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칩에는 차세대 고세 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가 됩니다. HBM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만큼 어제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첨단 공정 경쟁력을 앞세운 삼성전자, 또 풍부한 양산 경험을 가진 SK하이닉스, 이번 GTC를 통해 두 기업 간의 수주 경쟁, 앞으로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간밤에 젠슨왕 CEO는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AMD 리사수 CEO의 방안도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HBM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도 AI 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18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또 19일에는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반도체주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권가는 오히려 반도체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매수 의견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HBM 부족 현상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 역시 여전하고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 발표가 됐는데 수출은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숫자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2월과 비교해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보다 조업 일수가 더 적은데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상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가장 높게 부른 곳 KB증권입니다. 삼성전자 32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제시했습니다. 27개의 보고서 중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어제 반도체 대장주 훈풍에 힘입어 소부장주 역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부장주 역시 GTC, 리사수 방안 등 이번 주 이어지는 이벤트들의 영향 받아갔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반도체 장비와 테스트, 부품 기업들까지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GTC 같은 이벤트를 전후해서 소부장주 역시 동반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S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생산 확대에 따른 테스트 수요 증가 기대감에 어제 1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식각 장비를 만드는 기업 PSK 역시 한국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의 장비주 중 최선호주로 언급이 되면서 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15% 정도 강세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든 DI, 한비반도체, 테크잉, 그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이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상장입니다. 지난주 코스닥 액티브 ETF 두 종이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편입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자산운용이 오늘 추가로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합니다. 액티브 ETF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서 편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 핵심 성장 종목들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이번 ETF의 주요 편입 후보군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과 함께 이어지는 반도체 이슈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수혜주로 꼽히는 해운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나오면서 언급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선박들이 위험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항 거리와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같은 물량을 운송하더라도 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해상 운임은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유조선 역시 운임 지수는 전쟁 대비 55% 상승했고 컨테이너 운임도 중동 분쟁 이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LNG 운송 운임도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운업종 어제 강세 이어갔습니다. 다만 해운주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상승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흥하해운의 최대 주주 장금상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장금상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BLCC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원유 운송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석유를 저장할 공간 역시 부족해서 유조선 위에 바다 위 저장고처럼 활용을 하겠다라는 임대 수요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VLCC의 운임과 임대 수요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흥하해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VLCC 기업 선박을 보유한 기업 STX 그린로직스 역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의 치솟은 유가와 보험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지주사 함께 보겠습니다.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 방안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모 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의 일부가 떨어져서 또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모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복상장 차단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주사의 재평가와 함께 소액주주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어제 지주사들 강세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법 개정 논의,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주주 환원 강화 정책 모멘텀으로 지주사들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LS그룹 6% 상승 마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LS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비판에 상장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중복상장 금지 추진 소식과 함께 LS그룹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CJ 역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좋고 배당 강화 소식이 전해지며 투심이 몰린 모습입니다. 하나지주사도 자회사의 구조 개편과 주주 환원 정책 부각되면서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규제 내용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간밤에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 많이 있는 만큼 팍스경제TV에서 꼭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의 캐스터 김지연이었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2.8% 상승하면서 5,70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44%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1,1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기관의 매집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1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외에는 흐름 비슷하다는 점 챙겨드리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1,251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주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시각 4.13%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전장에서 100만 원 넘었었는데 이 시각 9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GTC 이슈 소화하면서 6.13% 상승불, LG에너지솔루션도 2.46%,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되면서 6.05% 비교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이 시각 현대차와 함께 4.44% 강한 상승불 내주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에코프로는 이 시각 3.56%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2.24%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삼천당제약은 아무래도 이 바이오 ETF에 들어간다라는 모멘텀 속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특히나 강했었는데 이 시각 2.88%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전장부터 로봇주들이 강했습니다. 3.06% 상승불 켜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리가켄 바이오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술 이전 ETF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4.92% 상승불, 리가켄 바이오는 5.7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까지 지금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5.83%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증권 같이 이 호주 포시즌스 호텔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증권 관련주들도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현대 오토웨버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4.88% 상승하면서 4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광통신 관련주 TMC도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기존에 강했던 대체에너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 반면 항공우주 어제 한화에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5.39%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전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